여기 한국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하면서 피토할 때까지 소리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이 동료들과 누나를 망쳤다고 소리치면서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랬던 그가 한국에서 왔다는 수상한 남자를 만나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진실 때문에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모른다고 소리치는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태어나 현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환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우리의 힘든 삶이 모두 한국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벅차올랐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을 말하고 다녔답니다. 주변 동료들은 제가 한국 회사에 세뇌당했다며 비웃곤 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만 진실을 들여다보라고 모든 건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된 그날 바뀌었다고 답합니다. 이쯤 되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어떻게 한국을 그토록 미워하던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럼 한번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의 현대자동차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컸죠. 하지만 그건 정말 처음뿐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조립라인은 특히나 힘들었어요. 여름철 기온이 40도를 넘는 날에도 에어컨은 켜주지 않았습니다. 전기세를 아껴야 한다. 는 게 이유였죠. 선풍기 몇 대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관리자들 자리에만 배치되어 있었어요. 쉬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8시간 근무에 30분 점심시간이 전부였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어요. 수환, 또 화장실 가려고. 30분 전에도 갔잖아. 죄송합니다.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라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관리자들은 물량을 맞춰야 한다. 우리를 다그치기 바빴죠. 심지어 안전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 옆 라인에서 일하는 동료가 다쳤어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였는데 회사는 오히려 동료의 부주의를 탓했죠. 산재 처리도 해주지 않았고 결국 동료는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다 누가 크게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시끄럽네. 일이나 해. 임금 체계도 이상했어요. 야간 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 항상 뭔가 공제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명확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왜 또 수당이 줄어든 거죠? 본사 지침이야. 더 이상 묻지 마.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임산부 동료의 일이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관리자가 호통을 치더군요.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해줄 순 없다. 면서요. 결국 그 동료는 유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 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어요. 마스크는 한 달에 1개, 장갑은 일주일에 1켤레. 더러워져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했죠. 지난 겨울에는 동료 하나가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피부염이 생겼는데도 회사는 원래 그런 것 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보호장비 좀 더 지급해 주실 수 없나요? 예산이 없어. 아끼면서 써. 심지어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죠. 급한 일이 있어서 휴가를 신청하면 물량 맞춰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한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아우성은 커져만 갔죠. 문득 느끼게 된 겁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파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파업이 한창이던 때 저희 가족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3년째 일하고 있던 누나가 갑자기 강제 추방되어 돌아온 거죠. 그것도 한밤중에 경찰과 함께. 수환아, 미안해. 이게 누나가 공항에서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누나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당찬 누나가 아니었어요. 누나는 원래 뭐든 잘해서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죠. 집안 사정 때문에 비록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공부든 운동이든 미술이든 1등을 했던 누나였어요. 그래서 자신은 뭐든 마음 먹으면 다 해낼 수 있다고 외치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돌아온 누나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몸은 말랐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죠. 어머니와 제가 부축해서 겨우 집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법 체류 단속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누나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누나는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밥 좀 먹어. 나가줘.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니가 방에 음식을 가져다 놓으면 대부분 그대로 돌아왔어요. 가끔 들리는 흐느낌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누나가 한국어를 들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거나 한국어가 들리면 갑자기 온몸을 떨면서 방으로 도망가듯 들어가 버렸거든요. 도와줘. 제발. 하지 마. 밤마다 이런 잠꼬대를 하는 누나를 보며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한국이라는 말만 들으면 괴로워하는 누나에게 제대로 물을 수도 없었죠. 게다가 저는 매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파업을 하고 있었으니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매일 밤 누나의 방 앞에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석 달 전만 해도 한국에서 돈을 붙여주며 밝게 웃던 목소리로 전화하던 누나였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돈 벌어온다고 가서. 죄송해요. 이런 말을 반복하는 누나를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얼마 후 우연한 기회에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나의 이야기를 알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그날도 저는 공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옆자리에서 시위하던 동료가 한마디를 던졌죠. 수환 씨 누나, 혹시 평택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그의 사촌도 그곳에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누나가 일했던 공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건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들은 얘기로는 관리자들이 문제였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퇴근길에 동료와 술을 마시며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누나가 일했던 공장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더군요.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성희롱, 폭언, 임금 체불, 특히 관리자들의 행패가 심했다고 해요. 한 번은 여성 직원들이 머무르는 숙소에 남성 관리자들이 들이닥쳐 겁탈하려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근해라, 몸 팔아라, 이런 말들이 일상이었대요. 그런데 왜 신고해봤자 소용없대요. 다들 한패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알던 누나는 늘 당찬 사람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웃으면서 이겨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누나가 저렇게 무너질 정도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을까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한국인들의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차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는데 당연히 그쪽도 그럴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요, 그 공장 관리자들은 대부분 조선족이었대요. 네?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았대요. 다들 조선족이었다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럼 신고는? 했죠. 근데 이 사람들 신고하면 한국 경찰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도망가 버린대요.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공장을 차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누나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죠. 그렇게 누나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파업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구호를 외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한국의료봉사 예정 장소가 저희 동네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한국어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옆에서 태국어로 통역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의료진들이 무료 진료를 한다고, 정신과 상담도 가능하다고요? 순간 누나가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집에만 있는 누나, 이거라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네, 한국에서 오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계세요.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시라고 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집에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한참이 걸렸지만 다행히 누나도 크게 저항하지는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그렇게 상담실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따뜻한 미소로 누나를 맞이하셨고 누나가 한국어를 거부한다는 걸 알고는 바로 통역사를 통해 이야기하셨죠. 천천히 이야기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상담이 끝나고 나서 누나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죠. 일주일 동안 매일 오세요. 좋아질 거예요. 김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매일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건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이었어요. 자원봉사로 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더군요. 태국에는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벌써 5번째예요. 1년에 2번씩 오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 계신 봉사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에서 알게 됐어요.
이분들은 자비를 들여 정기적으로 태국을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약값도 모두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놀랍게도 누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거실에도 나오고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죠. 도대체 그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마법을 부른 건지 누나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인이라기에 조금의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는데 그랬던 저희 모습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죠.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며 저는 의사 선생님과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사 선생님은 귀국하시면서 약도 2달치를 더 주시고 온라인으로 상담을 계속하자고 하셨습니다. 수환 씨,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에요.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마지막 날 김 선생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저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깨달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출국하시고 나서 저는 매일 퇴근하고 커뮤니티 센터에 들렸어요. 파업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녁 시간만큼은 그들의 통역을 돕고 싶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어깨 너머 배운 실력으로 한국어 통역을 했습니다. 수환 씨가 통역해주니까 정말 좋네요. 어르신들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때 박 선생님이라는 내과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제 태국어와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환자들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전달하려 노력하는 제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았어요. 어제는 밤 11시까지 일하셨다면서요? 괜찮아요. 우리가 있는 2주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을 보고 싶으니까요. 놀라웠던 건 의료진들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환자들을 보시고 늦은 밤까지 차트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모두 무료로요. 여기 드세요. 제가 태국 현지 음식 사왔어요. 어머, 수환 씨 고마워요. 근데 이거 비싼 건데. 별 말씀을요.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작은 거죠.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 벽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오셨는데 무릎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선생님, 할머니가 수술비가 없다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우리 팀이 기금을 마련해 볼게요. 그날 저녁 의료진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 자발적으로 수술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봉사 활동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우리가 여행 좀 덜 하면 되죠.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한국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또한 누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커뮤니티 센터에 와서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어느 날부터는 다른 환자들의 통역을 돕겠다고 나서더군요. 누나, 괜찮아? 응, 나도 뭔가 하고 싶어. 그렇게 봉사단이 떠나기 전날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그때 이영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환 씨, 현대차 파업 이야기 들었어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은 몰랐죠. 이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그렇게 며칠 뒤 하게 된 이영호 선생님과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현대자동차 본사 노무팀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이더군요. 지금은 의료봉사단 행정을 맡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수환 씨, 혹시 임금이 어떤 경로로 지급되는지 알고 있나요? 네? 당연히 본사에서.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이영호 선생님은 제게 현대차의 임금 지급 체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본사에서 책정된 임금은 태국 기준으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업계 평균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받는 돈은? 부품 공급망을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중국계 업체들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료들과 함께 회사의 임금 지급 구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알고 보니 우리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주요 하청업체들 중 다수가 중국계 회사였어요. 이 업체들이 인력 관리도 맡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본사에서 지급한 임금의 40%가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중국계 업체들은 인력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가로채고 있었어요. 게다가 야간 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죠. 이영호님,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현대차 본사에서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다만 증거가 부족했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중국계 업체들은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이 자료들을 가지고 본사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영호 선생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본사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죠. 그렇게 한 달에 걸쳐 우리는 관계자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바탕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되죠. 그리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던 중국인 관계자들을 내보냈고 본사 관계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방안하는 데 힘써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도요. 또한 저는 이번 일을 통하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해관계를 더 넓고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중국인 관계자 부당이득과 관련한 제보를 받은 본사에서 특별감사팀이 파견되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죠. 혹시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수환 씨,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건 단순한 임금 착취가 아니었어요. 그때 들은 건 감사팀 김 과장님의 말씀이었죠. 조사를 진행할수록 더 큰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계 부품 회사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이 회사들은 겉으로는 각각 다른 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대형 기업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부품 단가를 부풀리고 인건비를 착취하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품질이 낮은 부품을 납품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고품질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면서 동시에 회사도 속이고 있었던 거네요? 네, 2중, 3중의 사기였던 거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이 중국계 기업은 동남아 전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대요. 태국에서만 연간 억 원대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도 안 돼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가 받는 안전장비와 관련된 사실이었어요. 본사에서는 고품질의 안전장비 구매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저품질 제품이 납품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안전사고가 났던 거군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조사 과정에서 만난 본사 직원들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수환 씨 덕분에 큰 문제를 발견했네요. 이제 이걸 바로잡아야겠죠. 이 말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단순하게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모든 걸 국적으로 나누고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김 과장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이 업체들과의 계약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어요. 이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일이 커지면서 본사에서 대표이사님까지 태국을 방문하셨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대표이사님의 첫마디가 의외였습니다. 수환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문제를 발견했네요. 대표이사님은 직접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통역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시더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셨죠. 먼저 모든 중국계 부품업체들과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직접 지급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착취당했던 임금에 대한 보상도 약속하셨죠. 지난 3년간의 체불 임금을 전액 보상하겠습니다. 야근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도 모두 포함해서요. 그 순간 회의실에서 동료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봤어요. 3년이면 저희 가족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렇게 회사 내에서는 과거를 바로잡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전장비도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팀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다음날 있었던 일이에요. 대표이사님이 직접 작업 현장을 둘러보시다가 에어컨 문제를 발견하셨죠. 이런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일하나요? 당장 설치하세요. 하지만 전기세요? 직원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일주일 만에 전 작업장에 에어컨이 설치됐어요. 처음으로 시원한 환경에서 일하게 됐죠. 이제야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았던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인간적으로 일할 수 있어 너무 기뻤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수환 씨, 노조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 노조를요? 네,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니까요.
대표이사님의 이 제안은 저희에게 큰 의미였어요.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수환 씨 누나 일도 들었습니다. 네? 본사 법무팀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어요.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에서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 회사였다면 이런 권리를 끝까지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내야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 말이죠. 이 모든 부조리가 중국에서 비롯된 일들이 대부분이었고 중국인들은 인간다운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일은 눈덩이처럼 빠르게 진행됐어요. 중국계 부품 회사들과의 계약이 전면 해지되었고 새로운 업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사에서 직접 실사를 진행했죠. 수환 씨, 이제 급여 명세서 한번 보세요. 이게 맞나요? 처음 받아본 새로운 급여 명세서를 보고 놀랐어요. 기존 급여의 거의 2배. 게다가 체불됐던 임금도 일시에 지급되었죠. 이제 딸 학원도 보낼 수 있겠어요. 저는 어머니 수술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때 동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안전교육이 시작됩니다. 모두 참석해주세요. 새 안전장비도 지급됩니다. 그렇게 우리 회사의 작업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깨끗한 작업복, 제대로 된 안전장비, 무엇보다 관리자들의 태도가 확 바뀌었죠.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휴게 시간 충분히 가지세요. 누나의 일도 진전이 있었어요. 본사 법무팀의 도움으로 조선족 관리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고 경찰에 신고도 했죠. 몇몇은 이미 중국으로 도주했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가해자들은 체포됐대요. 정말요? 누나는 여전히 치료 중이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온라인으로 김지원 선생님과 상담도 계속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공장의 변화는 계속됐어요. 노조가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본사와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직원 식당 메뉴가 개선됩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임산부 직원들을 위한 특별 휴게실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던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죠. 임산부인데도 차가운 바닥이나 뜨거운 땡볕에서 고생을 하며 쓰러지는 직원들이 부지기수였거든요. 수환 씨, 태국 공장이 이제 우리 회사의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본사 김 과장님의 말씀처럼 저희 공장의 변화는 다른 해외 공장들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끔 다른 나라 공장에서 견학도 오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즐겁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어졌고요. 정말 모든 게 행복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환 씨, 태국, 한국 우호협회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네? 저를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공장의 변화 사례를 다른 기업들과 공유해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런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수환 씨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매달 한 번씩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놀라운 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한국 회사만 탓했어요. 맞아요. 알고 보니 중간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누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국어 수업도 다시 시작했고 김지원 선생님의 추천으로 상담사 공부도 하고 있답니다. 나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 얼마 전에는 태국 현대차 직원들의 대표로 한국 본사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제가 알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공정이 개선되고 안전장치가 만들어지고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우리 공장은 동남아시아의 모범 사례가 되었답니다. 다른 나라 공장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수환 씨, 우리가 해냈네요. 네, 우리 모두가 함께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새빨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깨달음이 더 소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밝은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해준 모든 분들께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편견에 사로잡혀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문제가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차의 저임금도 누나의 아픔도 모든 게 한국과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의료봉사를 온 한국 의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현대차 본사의 진정성, 그리고 누나를 도와준 법무팀까지. 제가 알던 한국은 제 편견 속에만 존재했던 거였어요.
실제로 우리를 착취했던 건 중국계 부품회사들이었고 누나를 괴롭혔던 건 조선족 관리자들이었죠. 진실을 알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국적이나 회사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도요.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시작된다는 걸요. 한국은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준 고마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야.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워. 저는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고 존중하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여기 미국의 연구원이 기술을 한국에게 도둑맞았다고 하면서 격분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이대론 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대로 한국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한국에 갔다가 마주한 충격적인 광경 때문에 반년 동안이나 한국에 붙잡혀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인텔의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저는 사실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아니, 증오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어쨌든 저를 잘 아는 동료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곤 해요. 도대체 마이클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한때 동양의 기술력을 맹렬히 비판하고 다니던 제가 한국에 다녀온 그날 이후 완전히 딴 사람처럼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1985년 샌프란시스코, 제가 10살이던 그 여름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서재에 틀어박혀 계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곁을 말없이 지키셨죠.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그때 아버지는 70년대 한국에서 파산했던 기억을 자서전으로 쓰고 계셨어요. 마이클, 내가 크면 꼭 알아야 할 게 있단다. 서재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앤더슨 일렉트로닉스라는 간판이 선명했어요. 1970년대 초 한국 구로공단에 있었던 아버지의 회사였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도둑질했어. 그들은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어린 제게 아버지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담긴 이야기들이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인텔의 수석연구원이 된 저는 연구실 의자에 깊이 파묻혀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 속 테스트 결과는 제가 우려하던 그대로였죠. 3나노 공정 개발은 또다시 실패였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인텔의 수석연구원이 된 지 5년,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앤더슨 박사, 오늘도 늦게까지 계시네요. 퇴근하려던 동료 스티브가 연구실 문간에 서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 그래. 이 데이터들을 좀 더 분석해보려고 하는 중이야. 하긴 뭘 더 분석할 게 있나요? 결과는 이미 뻔했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고 경쟁사들은 우리를 점점 더 멀리 앞서가고 있었죠. 요즘 들어 자주 듣는 삼성전자 얘기가 특히나 신경 쓰였습니다. 그들이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실리콘밸리를 술렁이게 만들었거든요. 어릴 적 아버지의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술 도둑질하는 나라. 그 말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이클, 대통령이 또 연설하고 있어. 옆 연구실에 제니퍼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죠. TV를 켜보니 트럼프가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주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의 기술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허울뿐인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매일 밤, 퇴근도 잊은 채 연구실에서 씨름하는 건 바로 그 현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자존심이었던 미국의 기술 패권이 지금 제 손에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죠. 책상 위에는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아버지는 요즘도 가끔 제게 전화를 하셔서 우리가 최고야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죠. 하지만 그 자신감이 이제는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걸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추월당하는 거 아닐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EO 비서실이었어요. 앤더슨 박사님, CEO께서 긴급히 찾으십니다. 지금 올라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늦은 시간에 CEO가 찾는다는 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겠죠. 가방을 챙기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문득 서재에서 자서전을 쓰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CEO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CEO는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이클,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해.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가 건넨 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로 연수를 다녀오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삼성전자라고요? 아버지가 그토록 원망하던 그 나라의 그 회사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발하게. CEO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옛 회사 사진이 저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죠. 아버지가 아시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부모님 댁에 들렀을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마이클, 요즘 신문 보고 있지? 그 녀석들 봐라. 우리 기술 훔쳐가더니 이제는 미국 땅에까지 공장을 세운다고 하잖아.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1972년 앤더슨 일렉트로닉스가 한국에서 파산했을 때 그 아픔이요. 당시 아버지는 최첨단 전자부품 제조 기술을 갖고 한국에 진출했다고 하셨죠. 미국의 기술력으로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꿈이 있으셨대요. 처음에는 다들 환영했었지. 하지만 그건 우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어. 6개월 만에 우리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새어나갔다. 결국 우리는, 그때마다 어머니는 여보 그만 하고 말리셨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어요. 책상 위 여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면 이걸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죠. 인천이라 검색해보니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던데 정말일까요? 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은 여전히 허름한 공장들이 즐비한 개발도상국인데 말이에요. 젠장,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어보니 삼성전자에서 보낸 연수 일정표가 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구단지 사진과 함께 첨부된 자료들은 마치 제가 아는 그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버지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수화기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버지, 저 다음 주에 삼성전자로 연수 가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문득 서재 책장에 꽂혀있는 아버지의 자서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패한 아메리칸 드림. 그 책에는 한국에서의 쓰라린 기억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삐빅, 안녕하세요. 마이클, 아버지예요. 통화할 수 있으면 연락 줘요. 결국 받지 못한 전화는 음성 메시지로 남았네요. 한숨이 다시 나왔습니다. 연구실 동료들의 반응도 복잡했어요. 대부분은 걱정스러운 눈치였죠. 마이클, 괜찮겠어? 그 사람들 만나면 우리 기술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혹시 이게 정리해고 수순 아닐까? 트럼프는 또 뭐라고 할까? 하지만 CEO의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의 마지막 희망일세.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따라잡았는지, 아니, 어쩌면 이미 추월했는지 파악해와야 해.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제가 스탠포드 박사과정 때 쓴 논문이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 그때만 해도 저는 자신만만했죠. 우리가 영원히 세계를 선도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띠링, 이번엔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네요. 아들 바쁘구나. 아버지가 걱정돼서 전화하셨나 봐. 주말에 시간 되면 좀 들러줄래? 한숨이 또 나왔습니다. 주말에 부모님을 뵙는다면 이번엔 꼭 말씀드려야 할 텐데.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이 되질 않았어요. 창가에 서서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D7. 이제 일주일 뒤면 저는 아버지의 상처가 시작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네요. 아버지도 그때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었을까요? 서재 벽에 걸린 사진 속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꼬박 하루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네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 맞나?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속 한국은 좁고 지저분한 공항에 영어 한마디 통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제 눈앞의 광경은 전혀 달랐어요. 천장까지 닿은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자연광,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영어 안내판까지. 앤더슨 박사님 되시죠? 그렇게 게이트를 막 빠져나왔을 때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모습에서 어떤 후진국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죠.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6개월간 박사님의 가이드를 맡게 됐어요. 그때 저는 그의 명함을 받아들며 살짝 당황했습니다. MIT 박사 출신에 실리콘밸리 근무 경력까지 있다니, 이런 인재가 왜 한국에 있는 걸까요? 공항에서 나와 화성 연구단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혼란스러웠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마치 미래도시를 연상케 했거든요.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기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단지입니다. 보이는 거대한 캠퍼스를 가리키며 박재현 연구원이 말했죠.
마치 한 도시를 옮겨놓은 듯한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데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다 연구동이에요. 생산 라인은 따로 있죠. 그렇게 입구에 도착하자 철저한 보안 검색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특수 제작된 연구용 기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인텔보다 더 삼엄한 보안 체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연구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0명 남짓한 연구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모두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인재들이었죠. 그들의 자기소개를 들으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탠포드, MIT, 버클리,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들이 왜 하필 한국의 삼성을 선택한 걸까요? 앤더슨 박사님,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현재 기술 수준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자료들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우리가 꿈꾸기만 하던 수준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정말 실제 결과인가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물었죠. 그러자 한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실험실로 가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연구소 투어는 저희 모든 선입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최첨단 장비들, 끝없이 이어지는 클린룸,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연구 라인까지. 이곳은 제가 알던 기술 도둑질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배정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야 긴장이 풀렸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연구단지의 야경이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신 한국과 제가 본 한국이 이렇게나 다르네요. 핸드폰을 켜보니 부모님께서 안부 문자를 보내셨더군요. 아직도 연수 이야기는 못 꺼냈지만 언젠가는 이곳에서 본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띵동!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박재현 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하러 가시죠. 연구원들이 박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음식은 처음이시죠? 그의 미소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연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이 저희가 개발 중인 이나노 공정의 실험 데이터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반도체 기술의 한계로는 불가능한 결과였죠. 이게 정말 실제 데이터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실시간 데이터예요. 지금 저쪽 실험실에서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직접 가보실래요? 김도윤 수석연구원이 씩 웃으며 말했죠. 그의 나이가 저보다 어린 33이라는 게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클린룸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진복으로 갈아입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우리 인텔의 기술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삼성이 따라잡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었죠. 이쪽입니다. 앤더슨 박사님. 실험실에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광경이 펼쳐졌어요. 기본적인 장비들은 인텔과 비슷했지만 곳곳에 보이는 새로운 장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검사 장비예요. 기존 장비로는 이나노 공정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서 한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장비를 살펴보았죠. 놀라웠어요. 그들은 단순히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장비까지 자체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이 가능했죠? 제 질문에 김도윤 수석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매일 밤늦게까지 실험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그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미루고 안전한 길만 택해왔던 저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신소재 실험실입니다. 그렇게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며 박재현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기존 실리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죠. 앤더슨 박사님, 이제 저희의 최신 프로젝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때 김도윤 수석이 또 다른 실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이건 극비 사항이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네, 일나노 공정을 위한 예비 실험입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일나노라니. 우리는 아직 3나노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원들이 막 퇴근하려는 시간인데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오늘 보신 것들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박재현 연구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방진복을 벗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부재중 전화를 남기셨네요. 문득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은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으니까요. 앤더슨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연구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제가 본 이곳은 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연구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더 나아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앤더슨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도윤 수석이 건넨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관찰자의 입장이었는데 직접 참여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의미였으니까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나노 공정의 수요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예요. 박사님의 양자역학 논문을 읽어봤는데 박사님의 통찰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가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고 자료를 훑어보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젊은 연구원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석님, 제가 방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순간 회의실이 순식간에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칠판 앞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마치 대학 시절 연구실의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달랐죠. 여기엔 직급이나 나이의 벽이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혁신적인데요? 제가 감탄사를 내뱉자 김도윤 수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저희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수직적인 회의 문화로는 진정한 혁신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득 인텔에서의 회의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발언은 서열에 따라 이루어졌고 젊은 연구원의 과감한 제안은 대부분 위험 부담이라는 이유로 기각되곤 했었죠. 앤더슨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순간 긴장이 됐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런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없는 곳에서만 일해왔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연구원들이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때론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이 회의가 끝나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TV가 켜진 구내식당에서 문득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그들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연설이었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옆자리에 박재현 연구원이 슬며시 말을 걸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저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늘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무도 기술을 나눠주지 않았고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했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했고 무시당해도 계속 도전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게 우리의 문화가 됐네요.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찌릿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우리 기술을 훔쳐갔어. 정말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오해하신 것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 달간 기록한 관찰 일지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분명 독자적인 것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앞서 있을지도 있었습니다. 띵동! 그때 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CEO가 보낸 중간 보고서 요청이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될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창밖으로 보이는 연구동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불 켜진 실험실에서는 아직도 젊은 연구원들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겠죠. 여보세요, 아버지. 며칠째 받지 않았던 전화를 드디어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의 상처도 저의 편견도 이제는 치유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실은 제가 앤더슨 박사님 아버님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하던 중에 김도윤 수석이 꺼낸 말에 손에 든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 달 전 아버지께 제가 있는 곳을 말씀드린 후로 부모님과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고 있던 참이었죠. 앤더슨 일렉트로닉스 맞으시죠? 어떻게? 제 은사님이셨던 분이 그때 그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박사님 아버님의 자서전도 읽어봤고요. 술잔 너머로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그때 상황은 아버님이 아시는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김 수석은 태블릿을 꺼내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70년대 초 한국 전자산업의 태동기에 대한 기록들이었어요. 당시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절했죠.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스크롤을 내리자 낯익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앤더슨 일렉트로닉스의 개업식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관계자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앤더슨 회장님은 달랐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하셨죠. 하지만 김 수석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크게 제한했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피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건 IMF였어요.
73년의 오일 쇼크와 함께 닥친 세계적인 불황이 저는 아버지의 자서전에서 읽은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 아니었어요. 협력 파트너를 찾지 못한 외로운 도전이었고 시대의 큰 물결 앞에서 좌절한 도전이었던 거죠. 박사님, 이건 제 은사님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던 건데 김수석이 건넨 봉투에는 바램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앤더슨 회장님께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협력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주신 신뢰는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요? 띡! 핸드폰에 문자가 왔네요. 어머니였어요. 아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집에 좀 들어올 수 있니?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김수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많이 우울해하셨나 봐요. 어제는 결국 쓰러지셨대요. 그럼 당장 가보셔야. 하지만 프로젝트는 제가 책임질게요. 박사님은 먼저 아버님께 가세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예약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김수석이 건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돌아갈게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 서재에 있는 자서전 원고 아직 보관하고 계시죠? 침묵 끝에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럼 아직 있단다. 왜?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들도 아버지와 나누고 싶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옛 신문 스크랩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앙상한 공장 부지에는 세계 최첨단의 연구단지가 들어서 있고 그때에 배우려 했던 젊은이들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자가 되어 있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오래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숙소 안에서 아버지께 드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50년 전 그 편지의 답장처럼 이제는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차례인 것 같아요. 결국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귀국을 해야 했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아직 뭔가 찾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출발 전날 다시 한번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자료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문서처리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개발사 1974-1984. 먼지를 털어내며 페이지를 넘기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건 첫 장을 넘기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들의 시작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74년 첫 연구소 설립 당시 보유 기술 없음. 해외 기술 도입 시도 모두 실패. 연구원 수 12명. 첫 해에 실패한 실험 횟수 2184회. 마치 일기처럼 세세하게 기록된 실패의 기록들. 그들은 정말 맨 땅에서부터 시작했던 거였네요. 앤더슨 박사님, 거기서 뭘 그리 열심히 보세요? 김도윤 수석이 자료실로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제가 보고 있던 페이지를 가리켰죠. 78년 일본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모두 거절한 후 연구원들이 직접 반도체 회로를 하나하나 분석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아, 그거. 김 수석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죠. 저희 연구소의 시작점이니까요. 자료들을 더 살펴볼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다른 회사의 기술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기술을 개발해 나갔더군요. 이건 무슨 80년대 초반에 연구 일지를 넘기다 발견한 사진 한 장. 새벽까지 실험실에서 잠든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옆을 장식한 대형 칠판에는 빼곡한 수식들이. 그때는 다들 미쳤다고 했죠. 선진국들이 10년 넘게 개발한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겠냐고. 김 수석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따라잡기가 아니라 뛰어넘기를 목표로 했으니까요. 문득 아버지 회사가 파산하던 73년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보지 못한 혹은 보지 않으려 했던 어떤 변화가. 박사님, 이것도 한번 보세요. 김 수석이 건넨 태블릿에는 최근 10년간의 특허 출원 현황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따라잡기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죠. 우리가 지난 50년간 쌓아온 건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였어요. 자료실의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왔어요. 붉은 빛이 오래된 문서들을 비추자 마치 과거의 시간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이걸 아버지께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아버지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시대가 필요로 했던 작은 씨앗이었던 거죠. 앤더슨 박사님, 문서들을 정리하려는데 김 수석이 다시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이 이룩한 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인간의 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혁신의 문화,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성과였던 거죠. 이 자료들을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시간 걱정 마세요. 여기 불은 꺼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자료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5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한 장 한 장 진실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상처와 제 편견이 왜 시작되었는지 마침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연구원들이 송별회를 준비했거든요.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박재현 연구원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연구실 창 너머로 단풍이 물든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벌써 이런 계절이 됐네요. 중얼거리듯 말했더니 박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차이를 확인하러 왔다가 제 내면의 깊은 곳까지 변화하게 된 거죠. 이거 보세요. 제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김민수 연구원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시도했던 새로운 공정 방식, NASA에서 관심을 보였대요. 미팅 요청이 왔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런 모습을 날 것 그대로의 열정이라며 비웃었을 텐데 이제는 그 순수한 연구자의 기쁨이 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게 느껴지네요. 잘 됐네. 근데 민수야, 문득 궁금해진 게 있어서 물었습니다. 너 왜 실리콘밸리 안 가고 여기 있어? MIT 졸업하고 구글이나 애플에서 스카우트 제의 많이 받았을 텐데. 그의 대답은 단순 명쾌했어요. 여기가 더 재미있잖아요. 다들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연구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저녁 송별회 장소로 향하는 길, 노트북을 열어 부모님께 보내려던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며칠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73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뿌리신 작은 씨앗이 이곳에서 자라나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신뢰는 결코 배신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신뢰를 밑거름 삼아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했고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가면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앤더슨 박사님, 이쪽이에요. 생각에 잠겨있는데 연구원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단체 사진을 찍자며 손짓하고 있었죠. 자, 하나 둘 셋, 김치!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들과 찍은 첫 단체 사진에서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거려. 박사님, 이거 드릴게요. 김도윤 수석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연구원들의 서명이 가득한 실험용 웨이퍼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가 새겨진 웨이퍼예요. 일라노급 최신 제품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시작점이자 제 편견이 깨어진 증거물이었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박재현 연구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료가 됐잖아요? 앞으로도 자주 연락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은 편견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도요. 노트북을 다시 열어 이메일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찾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아왔는지를 돌아가면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샌 버튼을 누르고 저는 송별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가겠지만 제 마음의 절반은 이곳에 남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작별 인사를 하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회의를 진행해야 했어요. 생각보다 일정이 빡빡했기 때문이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지금 우리보다 그들이 앞섰다는 건가? 그때 인텔 이사회 회의실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읽은 임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특히 스미스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묻어났어요. 앤더슨 박사, 자네가 6개월 동안 뭘 하다 왔는지 모르겠네만 이런 보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나노 공정 양산을 준비 중이고 1나노 공정 개발도 상당 부분 진행됐어요.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스미스 부사장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았다고. 난 절대 믿을 수 없네. 그때 TV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술을 보호할 것입니다. 어떤 외국 기업도 우리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씁쓸하게 웃었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건 이분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여러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건 우리의 자만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삼성전자의 연구 문화,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 그리고 그들만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까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CEO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인가? 한미 반도체 공동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기초 연구력과 그들의 혁신적인 개발 문화를 결합하면 말도 안 돼요. 스미스 부사장이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기술을 지켜야. 그게 무슨 기술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낡은 자존심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물 안개구리로 남아있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CEO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해보게. 제가 한국에서 만난 연구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도윤 수석과 함께 준비했던 협력 프로젝트 제안서, 구체적인 기술 교류 방안, 그리고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까지.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누군가 걱정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허상에 사로잡혀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이들은 이미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CEO가 입을 열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보게.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거야. 현 정부의 기조를 감안해서. 회의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네요. 김도윤 수석이었어요. 박사님, 어떻게 됐나요? 첫 발을 내딛는 데는 성공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나 구시대적 인식은 언젠가 변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네요.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부모님을 맞이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네요.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시겠다고 결심하신 것만으로도 큰 발걸음이었어요. 여기가 많이 변했구나.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50년 만의 방문인데 기억 속의 한국은 찾아볼 수 없었겠죠. 이제 곧 시작될 공동 프로젝트 발표식이에요. 아버지께서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차로 이동하는 동안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73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계시려나요? 여기가 바로 그 삼성전자 연구단지입니다. 정문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50년 전의 청년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피시더군요.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발표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텔과 삼성전자의 공동 프로젝트 Future Semiconductor Initiative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두 회사의 역사적인 화해이자 새로운 도약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연단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50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도전이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김도윤 수석이 연단에 올라왔어요. 앤더슨 회장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년 전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신뢰가 있었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시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발표식이 끝나고 연구실을 둘러보는 동안 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열심히 질문하셨어요. 젊은 연구원들의 설명을 들으시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감탄하시는 모습이. 마이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구나. 50년 동안 나는 내 상처 속에 갇혀 있었어. 아버지, 하지만 오늘 보니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더구나. 그리고 내가 그 다리를 놓다니. 아버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김민수 연구원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형, 우리 이번 프로젝트로 노벨상 타는 거 아닐까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꿈꿀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편견도,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창밖의 한국 풍경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있었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기술적 통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기술 도둑질하는 나라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상처가 만들어낸 그 편견은 제 시야를 너무나도 좁게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6개월의 시간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모방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결코 모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과학자들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혁신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직적 위계질서보다 수평적 소통을, 안정적 현상 유지보다 과감한 도전을, 그리고 개인의 성과보다 팀의 성장을 중시하는 문화.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이룩한 진정한 성과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결코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했죠. 아버지 세대에 대한 원망 대신 그들이 보여준 신뢰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력만이 아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문화와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진정한 도약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협력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갇혀있지 않아요.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있죠. 아버지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며 저 또한 치유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